당장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절세가 되는 게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금 계좌예요. 사회초년생에게 연금 계좌 하라고 말을 한다? 저는 그건 절대 기본공제 대상자 있잖아요. 부양자 잘못 얹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서 빨간불이 바로 떠요. 연락 바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지 알짜 꿀팁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라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연말정산하고 뭐 세금도 이제 낼 수밖에 없는데요. 12월인 지금에 당장이라도 좀 급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뭐 전략 뭐가 있을까요?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1년에 세금 0원 내는 근로소득자 사실 엄청 많아요. 우리 근로소득자가 얼추 한 2천만 명 넘어요.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23년 기준으로 한 700만 명은 세금 1원도 안 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경비를 많이 썼거나. 근데 제가 연말정산 해보니까 최저시급 정도 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저것 좀 따지면 세금 제로예요. 거의 다 세금 제로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내시는데 예전에 14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50%에 가까웠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이제 세금을 10,000원이라도 내는 대상자가 돼가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근로소득자 최근에 5년 평균 쟀더니 연평균 연봉 상승은 3.3% 정도. 근데 내가 세금, 사회보험, 4대 보험도 내년에 국민연금 0.5% 오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0.1% 올라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연평균 5.9%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뭐 해봤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연말정산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쭉 가시다가 어느 순간 더 내내 개념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게 곧 풀이 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 내가 그럼 연중에 적게 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세율 구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율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이 6%예요.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초반에 구간이 팍팍팍팍 튀어요. 6, 15, 24, 35예요. 그러니까 거의 9%, 9%, 11%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에서 15% 올라가는 그 경계선에 올라가는 순간 체감이 좀 다른 거예요. 9%가 확 올라가네. 15%에서 24% 올라간다. 잠깐만 왜 갑자기 튀어 올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구간에 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세율 구간은 안 바뀌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내 연봉은 자동으로 증가되니까 내가 소비도 마찬가지로 증가되고 물가도 똑같이 올라가지만 어쨌든 급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내는 구간에 더 많이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지식은 조금씩 이제 좀 생존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장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절세가 되는 게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금 계좌예요.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하게 되면 세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내 세금 바로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금계좌랑 IRP는 여유자금으로 하세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금계좌의 기본적인 본질은 55세 이전에 못 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돈 한 번 넣으면 끝나요. 사회초년생에게 연금계좌 하라고 말을 한다? 저는 그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돈 모아서 전세보증금이나 뭐 신혼부부 됐었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연금계좌?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초년생에 돈 빠진다고 막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큰돈 쓸 때 얘 해지하고 있더라고. 해지하면 다시 기타소득세 16.5% 내고 또 세금 내고 뜯겨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IRP는 이제 퇴직연금인데 이것도 퇴직할 때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연금계좌랑 이런 거를 좀 권유해드리는 편은 약간 그래도 대리에서 과장금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35세는 그래도 좀 넘어갔었을 때 소액으로 좀 연금계좌에 넣고 이제 ETF나 이런 거 투자하면 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면 좀 되니까. 어쨌든 연금계좌는 즉각적으로 넣으면 연금계좌 600만 원, 그 다음에 IRP까지 하면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공제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3.2%와 16.5%.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 나눠요. 종합소득금액 이제 4천만 원, 4,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 확실히 적은 사람을 더 많이 공제를 해줘요.
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급여는 5,500만 원 이하 그러면 16.5% 적용받아요. 그럼 이분들이 900만 원 집어넣으면 즉각적으로 딱 안 봐도 세금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줄어드는 거죠. 1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 100만 원이면 이게 말 그대로 수익률로 따지면 16.5%의 수익률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1년에 주식으로 7% 벌기도 어려운데 엄청난 수익률 개념으로 따지면 좋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걔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10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 봤자 세액 돌려받는 건 0원이에요. 아, 내가 작년에 얼마였고 얼마 정도 공제 받았구나.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연말에 얼마냐 확인해 봤더니 뭐 40만 원이다. 그럼 그 정도에 맞춰서 공제를 써야지. 100만 원 받겠다고? 어차피 40만 원이 맥스니까 60만 원은 말 그대로 공제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거는 이건 요즘 많이 인기가 시들어졌죠. 청약저축이에요. 청약저축. 이거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여기다가 뭐 5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40% 200만 원. 근데 이거 면한도가 3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는 위에서 빼주는 거라 내가 적용되는 세율이 6%다. 그러면 맥스인 소득공제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6, 3, 18에서 18만 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300만 원을 다 빼주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비춰지는 게 이거랑 제가 대비 많이 시키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여기는 막 사람들이 미쳐 있잖아요. 막 신용카드 15%막 체크카드 30%인데 아니 소비 쓸 생각 하지 말고 청약저축이어도 얘는 그래도 저축이잖아. 얘 해지하면 돈이라도 들어오잖아. 여기에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는 즉각적으로 넣자마자 40% 빼주잖아요. 소득공제로. 여기는 어떤 기준이에요? 신용카드는 총급여 25%쓴 것 이상에 대해서만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건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무조건 100%로 공제를 빼줘요. 그러니까 제가 송파구 살고 있다. 그럼 부산, 뭐 광주, 대구, 강릉 뭐 아무 데도 상관없어요. 송파구만 아니면 돼요. 나머지 지역에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세금 그대로 빼줘요. 그러면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특산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연에 500만 원씩 기부하거든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를 했는데 거기 특산품으로 이제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를 특산품을 줘요. 이게 많은 게 대부분 먹을 거가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쌀, 뭐 참기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받으셨겠네요.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광주광역시 동구를 할 때는 그림을 받았어요. 150만 원어치 상당의 그림을 받았어요. 어떤 작가분의 그림. 그래서 이 사무실 걸어놨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결국은 13만 원의 이득을 보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이걸 도와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막 이벤트를 같이 하거든요. 뭐 그럼 플러스 10,000원 더 주겠다 이런 것도 많고 10만 원 초과되더라도 16.5%는 또 이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은 아니다. 2월 연말 정산부터 뭐 혜택이 늘거나 기준이 완화되는 효자 항목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늘어나는 거는 결혼, 출산, 자녀인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세금 혜택들은 계속 늘려요. 매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이게 좀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는 25만 원 세액공제 바로 빼줘요. 그다음에 둘째 있으면 30만 원 추가. 그다음에 셋째 있으면 또 40만 원 추가. 그러니까 자녀가 세 분이면 연마다 9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8세부터 성인 될 때까지 2년도만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8세 이하는 다른 자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직접 지원을 했으니 간접 지원은 세금은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랑 맞물리는 공제죠. 결혼 세액 공제라고도 있어요. 결혼 좀 해라. 그건데 이거 기간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한시적이에요. 이게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법률로는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 합해서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한 번 빼줘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신 분도 이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서 24년도에 받고 이제 25년도에 브로큰하고 26년도에 또 재혼하고 이러면 못 받아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평생.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한도가 이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나요.
일본은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에 있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기부가 100억 정도 모였어요. 네,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게 딱 10년인가 15년 지나니까 일본은 조 단위가 모여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기부하고 싶은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장애인 야구단 이런 거 선택을 해요. 이분들한테 아기들한테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아기들한테 좀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라고 근로소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법인 대표 근로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구간으로 나누는데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기준점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노란우산 공제는 저는 많이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영업자의 퇴직소득이에요.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은 퇴직금 받듯이 이걸로 퇴직금 받아야 되니까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대환대출은 그동안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금융기관이 탁탁 바뀔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이름이 매칭이 안 된다고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부터는 좀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공제가 좀 늘어날 거다. 왜냐면 대환대출 요즘 흔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적 종합저축 말 그대로 청약저축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본인만 넣은 게 아니라 배우자가 넣은 것도 똑같이 빼줄게.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건 왜 공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게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랑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기준들이 항상 좀 있습니다. 뭐 청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강습비랑 이용료가 직접 관련 없다. 그럼 안 해주고 구분이 안 된다고 50%만 인정해주고 이런 세부 요건들은 본인이 조금씩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헬스장에서 당연히 이걸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거니까 결제하면 알아서 좀 잘 나오게끔 해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연말정산 꿀팁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연말정산할 때 이것만은 좀 주의해라. 실제로 직장인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걸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실수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 와요.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 있잖아요. 부양자. 부양자 잘못 얹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서 빨간불이 바로 떠요. 연락 바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소득급의 기준이잖아요. 100만 원 초과하면 이 사람을 나의 연말정산 대상자로 못 쓰잖아요. 아니면 총급여 말 그대로 세전 연봉이 500만 원 넘어가면 이 사람을 못 쓰는데 그런 분들을 나의 그 피부양자로 넣어서 부양자로 넣어가지고 그걸 공제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정말 많아요. 양도소득 금액도 100만 원 넘어가면 못 써요. 근데 1년에 평생에 내가 부동산 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땅 하나 정리하고 그 노후자금으로 쓸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연도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25년도에 땅을 하나 파셨어요. 그럼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은 거의 양도 쪽에서 100만 원 차익 발생하는 건 당연히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생한 연도에 쓰면 안 되는데 관성적으로 썼다가 또 요건에 위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은데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좀 연로하세요. 그러면 형도 돈을 벌고 있고 나도 돈을 벌고 있어요. 형이 갖다 쓰고 나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요. 한 명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요. 이게 가장 흔한 거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쓸 때도 있어요. 둘 다 돈을 버니까 자녀들 내 거에 끌어와야지. 이제 서로 얘기 좀 하세요.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신용카드 과다 공제인데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내가 갖다가 못 써요.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한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도 내가 가져다 못 써요. 뭐 이런 것들 좀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연금 계좌 말씀드렸잖아요. 600만 원 더 넣었다. 그래도 공제가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원래 연에 1,800만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걸로 많이 투자하니까 이거랑 ISA 계좌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집어넣는데 내가 당연히 공제 풀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의료비 과다 공제인데 이건 이제 시스템으로 걸러져요. 근데 예전에는 안 걸러져서 뭐 실손 의료비 보존 받잖아요. 그것까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형제 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내서 우리 각자 쓸 수 있지 않아?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은 사람만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뭐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자녀들 거는 그 교육비 처리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취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이 공제 하나만 챙기면 사실 연말정산 거의 100% 환급이에요.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챙겨야 되는데 이걸 많이들 못 챙기세요. 이게 대부분 제대로 맥스로 챙기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차피 대부분 100만 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환급을 받는 거죠. 근데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내가 무주택 세대주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대를 좀 독립을 하고 내가 주택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시니까 여기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직업을 가지신 분 이외에는 거의 다 포함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기준 시가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평형 이하거나 아니면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지내야 돼요. 호화롭게 너무 큰 데서 지내면 인정 못 해주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되느냐? 월세액을 연 1,0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면 연에 한 960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차잖아요. 1,000만 원에 몇 프로냐면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리 나누는데 15%랑 17%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5%만 하더라도 내가 월세 1,000만 원 냈는데 1년간 15% 해주면 사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 그럼 165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월세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잖아요. 두 달치는 돌려받는 거예요. 거의. 근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과연 그 정도 금액 이상이냐를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에서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직장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은 이것만 챙기면 되는데 뭘 놓치시냐면 여기로 이사를 안 해요. 이게 내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치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뭐 하니까 막 예전에 본가 주소로 해놓는 거예요. 부산이든 뭐 광주든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오피스텔이랑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챙기시고 당연히 무조건 전입신고 하시고요. 확정일자 무조건 받으세요. 왜냐하면 미래 그 집이 혹시나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되면 그 말 그대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라도 좀 말씀드립니다. 직장인 얘기 해봤는데 자영업자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영업자분들도 세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관행처럼 해오던 3.3% 세금 처리가 이제 최근에 집중 맞습니다. 단속 대상이라던데 지금이라도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이거 시작했어요. 12월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근로감독관들 이제 쭉 보내가지고 조사 시작했습니다. 100개 업체 잡을 거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주로 어디가 많냐면 식당, 헬스장, 네일샵 이런 데가 많아요. 말 그대로 거의 종속된 개념의 근로자로 쓰고 있는데 3.3% 프리랜서로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경비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내가 급여 300만 원 근로자를 모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 한 330 이상 쓰죠. 왜냐 4대 보험의 반절을 내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도 그 정도 빠지니까 260 받아가요. 이게 이제 구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때도 많아요. 아니 나 이거 다 떼는 거 너무 싫다. 오케이 그러면 3.3% 프리랜서라 그래서 300만 원에 한 9만 9천 원만 빼고 290만 원 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도 4대 보험 안 내고 너도 4대 보험 안 내고 서로 좋네? 근데 근로자잖아요. 종속된 개념이고. 근데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독립된 개념으로 내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헬스장 트레이너도 사실은 딱 출근하면 청소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막 팜플렛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퇴직금이나 다양한 이슈가 생겨요. 근로계약서 안 썼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이제 큰일 나요. 근데 근로감독관은 28년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늘릴 거예요. 몇천 명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로감독관을 이렇게 늘리면 어느 정도 강도냐. 세무사님 세무조사 1년에 몇 건이냐. 한 8, 9천 건 있다. 그게 4배 늘어난다 생각하면 된다. 근데 제 진짜 경험인데 근로자가 한 명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가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 직원이. 그래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회사가 받는단 말이에요.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한 명 있는 회사에 근로감독관이 2명이 오더라고. 그래서 자 멈추시고요. 그래서 신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장부나 자료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잘 이제 매듭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근로자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그다음 출근했었을 때 지하철 카드, 역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내역들 다 제출하세요. 근데 직원 한 명 있는데도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내 식당에 직원 3명 있는데 오겠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게 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노동법을 안 지키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